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1위의 지지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저녁 어제 오후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결단을 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최후 통첩성 발언,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이 700억 상당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추진하라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중재사를 자처한 것인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노사정 합의안을 완력으로 무산시킨 민노총 서명만 남겨놨어요. 만약에 합의까지 됐다면 22년 만에 대타협입니다. 노사정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려울 때 노사정이 제대로 합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강경파가 해고 금지를 왜 명분화 안 했느냐. 그러니까 사측이 해고를 금지하도록 명문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명한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서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합의를 다 해놓고서 서명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흥미로운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자, 조사하면 다 나오죠. 이번에 다선 의원들이 첫 당선된 후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재산 18억이 늘어났습니다. 13년간 증가한 이 같은 재산액은 일반 국민의 9배인데, 예컨대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취임 첫 해에 512억이었는데 2020년 현재 853억이 됐습니다. 340억이 늘었어요. 윤상현 의원은 취임 첫 해에 64억이었는데 지금은 165억이 됐고요. 정세균 총리는 77억이었는데 7.7억이었는데 50.5억으로 늘었고요. 박영선 장관은 8.5억이었는데 53.1억 원이 됐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개인의 자산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삶과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게 한국일보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훈련 제대로 못해서 대비태세에 구멍이 났다. 쌓아왔던 불만을 작심하고 털어놓은 겁니다. 우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앞에서 토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 측은 대비태세 이상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미연합사령관인 에이브럼스가 무슨 대비태세가 이상이 없냐. 우리 제대로 된 훈련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일부 사격장을 폐쇄한 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작정하고 지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무소불위의 홍콩 보안법. 사진 한번 보시면요. 홍콩 깃발, 독립된 홍콩의 깃발을 소지했다라는 이유로 처음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체포된 장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거 시위를 하면 체제전복 혐의를 적용하겠다. 광복 홍콩 구호는 이거 분리독립이다. 출근길 교통방해는 테러행위다. 영국과 미국의 깃발을 들면 외세결탁이다. 살벌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무릎에 있죠?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희 돌직구쇼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부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부대 나오셨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한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를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중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700억 건물 날렸는데 미국 대선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해봐라. 이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잠꼬대. 김현미 장관이 21번째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잘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경실련이 잠꼬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지휘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김재도 올지푸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김정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북한이 700억 상당하는 우리 건물 날렸는데도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상과 미국 정상을 다시 만나게 한다라는 의지를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중재자. 미 대선 전 북미 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 나누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력을 다하다. 한이유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 뒤로 돌릴 수 없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부장. 남북사무소 폭파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미국의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성사 가능성을 지금 당장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네. 어제 청와대는 미국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3차 정상회담을 하겠다 여기에 공감했다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 이 정도의 공감을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만 이게 어쨌든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 대표도 최근에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 네.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왜 공개적으로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사 여부와 별개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자로서 대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있을 때 뭔가를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게 이득이다 그나마. 지금 대선이 이제 11월 3일인데 지금 현재 점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오바마 정부 때 대북 정책의 핵심이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사실 말이 전략적 인내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시 전략입니다. 예. 북한에게 일단 버텨봐라. 네가 너희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봐라. 이런 무시 전략이었는데 바이든이 바로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다시 전략적 인내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북한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대선 전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겠다는 게 북한 생각인 것도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시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 대선이 점점 이제 트럼프 재선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최종 도박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도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승부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종전선언 같은 세계가 다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깜짝 쇼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위기 조성을 통해서 또 지지층을 결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 이 상황이 되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결국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운명이 지금 맡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예. 그 점이 참 좀 씁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이제 논란은 사실은 지금까지 남북 회담, 그다음에 북미 회담을 수없이 가졌는데 최근에 돌아온 결과는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로 귀결됐는데 이걸 다시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이거 다시 봐도 충격적이에요. 이게 700억. 지금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이 수차례 만났는데도 북한이 우리에게 보인 행동은 최근에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2차례 만났는데도 북한이 보인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이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대선 전 북미 회담을 위해서 전력을 과연 다하는 게 맞느냐, 만난다 한들 비핵화가 되겠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오늘 조간신문들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볼턴이 방해를 했다. 또 혹은 뭐 그 해결하기 위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더 이렇게 응해줄 걸 후회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설랑설레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게 미국 대선에 자기가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네.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더 그럼 반대로 전략적으로 보면 아예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말하자면 주한미군이라든지 동북아 질서라고 하는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체제 시스템에서 과연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체화되는 그 논의들이 가능한데요. 예. 지금 이제 비건 뭐 대표도 말한 것처럼 당장 현재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비건이 만나는 걸 주선한다는 것의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미국하고 한국 정부가 다툼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11월 달, 10월 달까지 불과 몇 개월입니까? 사실은 2, 3개월 내에 그런 큰 프로세스를 갖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나마도 예컨대 의료 제품 같은 걸 주기 위해서 트럭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안 된다는 정도의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부터 풀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정상화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전쟁 중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까지 실패한 걸 왜 똑같이 되풀이하느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 폭파 이후에 청와대가 북미 간의 회담을 전격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모색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북한이 무인도에 최근 청와대의 모형을 만드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추진에 전력을 대통령은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준비 중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 채널A 워싱턴 특파원의 취재에 따르면요. 북한이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로 추정되는 시설에 모형을 무인도에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m에서 12m. 해당 무인도는 북한이 강원 통천에서 발사한 미사일 2발 230여 킬로미터가 날아서 떨어진 곳입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달리 앞바다의 무인도로 지금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매체 통해 모형을 폭파하는 모습을 내보내기 위한 선전용이거나 포격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군사훈련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요. 북한이 타격용으로 사용하는 섬에 우리의 상징적인 건물 청와대 또는 국방부 건설한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3D로 한번 모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지구에서 출발을 해서요. 북한으로 가보죠. 함경부터 길쭉은 무수달리 앞바다로 가서요. 자, 요 무인도에 이 같은 모형의 형태로서 청와대나 국방부 청사로 보이는 듯한 조형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타격을 하기 위한 연습용이 아니더냐 혹은 이렇게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시용이 아니더냐라는 게 미 행정부의 관측입니다. 일단은 기분은 나빠요.
청와대에 계셨던 저 건물 안에 있었던 박정하 전 대변인 지금 뭔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북한이 700을 뻥 폭파시켜도 그래도 대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라고 사실상의 지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 북한은 청와대 혹은 국방부로 보이는 우리 측 시설을 짓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어떤 채널이 살아있는지를 뭐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뭔가 어떤 방식, 그게 큰 밧줄인지 아니면 작은 새끼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채널이 가동이 되고는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고 그 이전에 김여정 부부장을 통한 굉장한 말폭탄이 있었고 이후에 다시 좀 다소 온화하는 듯한 남북 대화나 그다음에 북미 대화를 원하는 듯한 김정은 위원장의 좀 메시지들이 좀 북한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금년도 11월 미국 대선 얼마 시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내년 초 이후로 가게 되면은 각 제 정당의 그다음 대권 후보들이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북한이 우리한테 그다음에 미국한테 무언가 원하는 바를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저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알섬에 저런 모형을 만들어서 미사일이 터지는 모양을 언젠가는 선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걸 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본인들이 원하는 무언가의 결과를 우리가 제시해서 만들어내든 아니면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뭔가 엄청난 선택을 하든 그럴 때까지 강온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그 강온 전략 속에 있는 강전략 속에서 언젠가 한번 저렇게 알섬에 있는 청와대 모형을 미사일로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번은 저렇게 강한 전략, 또 한 번은 유화적인 전략을 계속 쓰면서 우리부터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 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청와대도 뭔가 강원 전략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만 보여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그래도 강하게 뭔가 대응하면서 북한을 약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뭐 안보라인 교체하면서 함합평에 올라오는 분들, 그 다음에 어제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정상회담 추진을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공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완전 유화적인 쪽으로만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무언가 제대로 된 협상을 위해서는 강원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격하는 것들을 옛날에 공개한 적도 저 있었어요. 국방부 출입할 때 그때 당시에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맞아요. 국방부 장관.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저랑 이름이 똑같은데 가운데 관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관직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으신가 보다 라고 농담도 건넸는데 그때 북한군이 김관진 장관 얼굴 마네킹에다 두고 개를 물게 하고 총도 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때 김관진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었죠. 그랬더니 내부 체제 결성용, 그다음에 대외 선전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김관진 장관 험하게 막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막 메시지도 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우리 청와대나 국방부 모형까지 지어놓고 이러고 있는 게 맞다면 그리고 700억의 건물을 이미 폭파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북미 대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판단도 궁금해지는군요.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이 너무 과잉돼 있다는 발언도 나왔고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도발로 볼 수 없다라는 발언도 나와서 오늘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의 군사력은 오버캐파라고 봅니다. 사실 오버캐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사력도 충분히 북을 통제할 수 있는데 뭔가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주한미군의 존재의 필요성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주한미군의 병력은 군사력적으로 오박해파다, 그러니까 과잉해서 있다라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 이번엔 문정인 특별보좌관의 발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행동인 개성, 금강산 군사배치, 민경초소 복원 등은 북한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도발이라고 하니 정경두 장관이 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서지현 부대, 이 두 분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보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사실 국익이잖아요. 예, 국익에서 좀 이제 해석하자고 하면은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발이 아니다라고 한 게 이제 정치적 의미, 저기 이제 공격이라든지 어떤 그 군사적인 그 이면에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송영길 이제 외교통일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한미군의 오버캐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는 오버캐파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슈화됐던 주한미군 철수할 때도 28,000명이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떨어지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하면 사실 북한에 대한 명분, 즉 공격 전쟁에 대한 그것도 살리면서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이 이제 비건 특사가 대한민국을 오는 상황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뭐 북한과의 관계지만 그 다음은 사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뭐 10%, 20%도 감당하기 힘든데 최초에는 5배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전략적 협상 차원에서 오버캐파라고 얘기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용주 선배님, 김용주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도 9.19 합의 파기가 아니다. 700억 건물 날린 거 논란이 됐었는데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 군사적 도발을 볼 수 없다. 이게 도발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9.19 군사적 합의, 즉 말하자면 그 정상회담의 부설 문구로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사적 도발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북 적정지대 몇 킬로 이내의 육지, 해상, 공군 영역에 대한 말하자면 군사적 어떤 비군사화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북한 영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적정지대에서 남 5km까지 초소, 그 다음에 하늘, 바다에 대한 명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엄격한 의미에서의 군사적 도발.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안에 바뀌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통일부 장관이 이거는 도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도발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통일을 해가는데 싸움도 항상 사이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부가 남북이 같이 쓰는 사무소, 사실은 남북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2층은 우리가 쓰고 3층은 대회의실하고 4층은 북한이 쓰는 공동사무소, 나만이 돈을 들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도 하지 않고, 물론 미리 연락은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감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예. 국방부 장관이 도발이라는 얘기를 하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이건 도발이다. 예. 그래, 도발이죠. 도발인데 여기서 이제 해석하기에는 9.19 군사 합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범주는 벗어나 있는 자기 북한 땅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도발이죠. 예. 정신 변호사님. 저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군사적 도발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엄격한 의미에서 봐도 도발이다. 왜냐하면 외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을 한다고. 그러네요.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사관은 아니지만 예. 엄격하게 따지면은 대사관에 준하는 그러한 그 건물이고 우리 돈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폭발을 한 게 도발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도발이냐? 휴전선 이런 데에서 이렇게 총알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손해가 많은 그러한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위원장이 아까 서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도 깔려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보는 오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보는 0.01%까지도 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영어식 표현으로도. 그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이제 국방비 같은 것들이 그렇게 과잉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북한이 과잉된 거죠. 이게 왜 우리나라가 과잉이 된 겁니까? 우리나라 경제나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히 막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한 건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한 거죠. 예. 오히려 북한이 오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송영길 의원은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에요.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그 외통위원장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발언들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한테 그 남북 문제나 국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인데 이 두 영향과 그다음에 그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인식이 저런 상황이라 저희가 걱정인 거는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나 대응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저런 식의 생각 때문에 저거 그러니까 남개성사무소 폭발은 도발이 아니다. 그다음 북한 영토다. 그다음 주한미군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한테 많이 계속 주입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참모진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과 또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는 과연 북한의 이번 폭파가 도발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엄격한 의미에서 도발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던 6.25 기념식의 행사와 관련돼서 청와대 반박이 나왔습니다. 유해가 소품이냐 청와대 반박. 행사 당일 유해 옮긴 이유는 코로나 방역 때입니다. 행사 당일 기내에 2차 방역을 마친 뒤 발열자가 나와서 유해가 2호기로 옮겨진 것이다. 유해를 정부가 소품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무지이거나 악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 예컨대 2호기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투여하는 일종의 이벤트를 위해서 유해를 이쪽 저쪽으로 옮긴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과 관련해서 그거는 무지하거나 악의가 있는 거다라고 청와대가 반박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이 됐던 거는 유해를 옮겼는데 그게 결국은 미디어 파사드라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옮긴 거다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 보도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유해는 그러니까 유해 송환을 위해 행사를 한 게 아니라 행사를 위해서 유해가 어떻게 소품처럼 취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건데 청와대의 명은 그야말로 코로나 방역 때문이었고 발열자가 나와서 옮긴 거다 이런 건데 이제 그 전에 그걸 염두에 두고 2호기를 갖다 놨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어디가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 발열 또한 2호기로 옮기면 중요한 이유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걸 해명하지 않았죠. 그럼 2호기로 옮겼으면 2호기로 옮겼다는 걸 설명했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걸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었던 건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유해를 과연 어떻게 예우를 갖춰서 하루 정도 유해를 모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루는 그 1호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했죠. 1호기 동안 하루 정도 있었고 그 다음날 옮겼다.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 다니겠던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오자마자 그러면 누군가는 어쨌든 그 유해를 맞이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없었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추가적인 해명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사실상 오늘 각 조간신문들의 일면 톱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결단, 사생결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어떤 결단을 언급한 것일지 어제 법사위에서 추 법무부 장관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개입을 할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장관선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사 중이고요.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급기야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결단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결단이 구체적으로 뭘 결단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결단. 그거는 뭐 제가 추미애 장관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갖다가 해보니까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을 섞어가지고 종합을 갖다가 해보면요. 아마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나라 검찰청법 8조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장관은 검찰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최고 감독권자다. 하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이게 8조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휘를 갖다가 하실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총장한테,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네네. 구체적인 사건 딱 찍어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 네네. 그러면 아마 총장이 그걸 따르면 모르겠지만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갖다가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거는 내 지위에 복종을 갖다가 안 했다. 해가지고 검사징계법 해가지고 검사를 갖다가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징계법을 갖다가 보면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은 7명인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원래 징계 청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총장이 스스로 셀프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에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라고 징계 청구를 갖다가 하고 그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이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아마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징계위원들을 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뜻이 통하는 분들을 그 위원으로 그 초빙해가지고 아마 이제 징계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검찰청법을 갖다 보면요. 검사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나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니면 파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해임이나 정직이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일반 검사들도 쉽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하물며 검찰총장을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뭐 해임이나 정직이나 그런 걸 갖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겠다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해석을 들어봤는데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부장회의의 논의를 무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수사방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일방적 지시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휘권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최강욱 의원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 뭘까요? 추 장관이 얘기한 결단. 근데 지금 이제 결단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결단? 자기가 물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단은.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법무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변호사님 방법이 있습니까? 쫓아낼? 2021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원래 사항이... 법무부 장관이 더 쉽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릴 수 있거든요. 네. 총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임기까지는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탄핵이나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빈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방법이 없어요.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압박을 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 또 혹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징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좀 그 의원들도 말하는 게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최강욱 대표가 하는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전문수사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대한 토론은 필요할 것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와 가깝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한다라는 취지로 본다라면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치열한 말하자면 논리 공방을 해야지 뭐 결단하겠다 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얼음장을 놔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질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되면 다른 검찰총장은 이미 옷 벗고 나갔어요. 이 정도 되면? 예. 한동훈 다른 데도 벌써 지금 연구하러 가라 했는데도 옷 벗고 안 나갔잖아요. 예.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누군가 또 어떤 내용인가를 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법조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추 장관의 결단 발언과 관련돼서 말입니다. 조선일보의 전직 법무부 장관은요. 장관이 밖으로 다니면서 총장을 비난하는 건 처음 보는 해괴한 광경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 검사는 오늘 중앙일보에 지휘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자문단 소집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이다.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의 지휘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요. 지휘권 발동 규정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사건 처분에 다른 모든 지위를 봉쇄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사안에 대해 지휘권 발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견해를 내기도 한 상황입니다. 서부대. 예.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몇 달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정점으로서 어떤 결단을 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과연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해임할 수는 없으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결단이 뭐냐, 징계냐 아니면 수사지휘권이냐.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하는 것이 과연 이번 사건에서 맞느냐 아니냐 다양한 논란들이 지금 계속 파생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좀 당혹스러운데 이해찬 대표는 한구령까지 내렸다면서요.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그 권한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결단이란 것을 자꾸 인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저 사건 한 가지로만 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것, 즉 내부 문제를 한번 드러내겠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그 틀 속에서 한번 부끄럽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윤석열 총장을 인사적으로 배제하겠다라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혼하게 되면 보통 나오는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훈수라든지 조언보다는 말씀드렸지만 법대로 누가 법을 안 지켰는지 그리고 그 체계에서 누가 월권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어제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을 한 상황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야당의 대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성실하게 임하는 지금 총장이라고 봐요. 현재로서는 검찰총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원칙대로다가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권 지지도가 지금과 같거나 지금보다 높고 통합당의 대권 주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아니, 그 양분이 지금 통합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만나자고 하면요?
만나기는 지금 내가 뭐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재명 기자가 어제 저와 같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하고 왔는데 지금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평가와 야권의 비대위원장이 내리는 평가가 전혀 극과 극인데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윤 총장이 어제 이제 사실 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걸 두고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총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두고 어떤 대권 주자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장 성실한 총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당의 평가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좀 법사위를 보면서 좀 약간 놀랐던 거는 결국 어제 갑자기 이제 법사위가 여당만 참여해서 긴급 현안 질의라는 이제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사실상 윤석열 성토대회를 연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두 기관은 바로 이제 대검과 중앙지검이죠. 두 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크다. 거의 아노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노미 상태가 맞죠. 왜냐하면 어제 원래는 이석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례보고에 갔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 갔어요? 서면 보고만 하고 만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석윤 지검장이 거의 항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두 조직의 갈등이 심한데 문제는 이석윤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명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사실 세간의 인식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의 아노미 상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과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뭐 검찰의 2인자라는 이석윤 중앙지검장 등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포위한 듯한 이런 분위기인 거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노미 상태를 만든 한 주체에 추미애 장관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권이 문제를 키우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커졌으니까 결단해야겠다. 사실상 셀프 아노미를 만들고 셀프 결단해야겠다.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야당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가장 성실한 총장이다. 그렇게 지금 뭐 생각이 듭니다. 예. 고 이재명 기자 개인견에 들어봤는데요. 추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원들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러니 나는 왜 그런 압박을 갖다 가하는지, 그 사람이 뭐를 잘못해서 그런 압박을 가하는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여당의 소위 지금 뭐 법사위원이나 법무장관이 하도 압박을 가하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이 국민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여당 의원들이 좀 냉정하게 판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저 사람의 지지도가 올라가는가. 국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려고 있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네들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180석이 거의 다 된 의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법사위를 갖다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검찰이나 법원을 갖다가 좀 자기네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박지원 대변인 조금 전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당신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 일각에서 지금 현재 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쳐다보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부 지금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듯한 그 여당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본인이 다 빼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대통령감 1위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국민들 일부는 그게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그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서 아마 이렇게 지지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김정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는 왜 저렇게 압박을 가할수록 누를수록 국민들이 일각에서 지지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충분히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년부터 대권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데 김정인 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야권 내에서 이 매기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야당 내 대권 잠룡들, 그다음에 또 뭐 당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과 기대감과 분발 이런 걸 통해서 당이 좀 더 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데, 기대감을 높이는데 충분한 매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여당에서 찍어내리는, 물론 그에 대한 해석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잘 열심히 한다는 그 원칙이 자기 원칙은 아니거든요. 자기 원칙보다 법의 원칙에 따라서 총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붙이자면 대통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비전이라든지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대권의 그 후보자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대한민국 제1야당인데 후보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에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두 분의 다른 견해 한번 들어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사실은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대선 주자로 나오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통령감이 있다. 혹시 이재명 기자, 어제 저와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한 50분간 했잖아요. 인터뷰 전문은 저희 그 돌직구쇼 유튜브,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1루 채널에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50분간 인터뷰하면서 그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통령 주자가 누굴까에 대한 혹시 어떤 감, 촉, 인식, 혹시 윤석열 총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염두에 둔 건 아닌가, 뭐 이런 인상. 글쎄, 뭐 구체적 얘기를 하진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해서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구 자신은 특정인을 도울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자기는 내년까지 여러 사람이 나와서 뛸 수 있는, 신뢰받는 당을 만드는 게 자신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신뢰받는 당 위에서 많은 주자들이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쎄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특정인을 뭐 대선 주자로 뭐 띄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들 접촉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링에 올라와서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해 보여, 저는 그렇게 어제 느꼈습니다. 예. 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김현미 장관 여러 번 나오시네요, 하플에. 예.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라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현미 장관을 향해서 경실련이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기상캐스터 출신의 인기 유튜버 김민아 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중학생을 성희롱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분 중에 누가 진짜 시진핑 주석일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현직 성악가인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오늘 하플에 선정됐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장관의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23번째? 네 번째 네 번째요? 냈습니다. 24번째까지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것을 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때 발표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21번째 정책이 나왔는데도 부동산 값이 오히려 오른 것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다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자 김현미 장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국토부 해명 자료를 보면요. 언론 보도는 다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장관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국토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뭐가 다르죠? 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라는 차이인데 국토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아니라 나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는 취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기자, 잠시 후에 박근혜 정부 탓하는 거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게 좀 달라요? 국토부가 해명한 게? 김현미 장관 방금 발언한 것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보면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 작동되고 있다.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호 의원과 조금 전 제가 본 영상대로 약간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왜 이렇게 많이 정책 발표하고도 실패했냐 거의 이런 질문하니까 21번, 22번 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서 다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 영상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영호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다 작동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이게 결국 김현미 장관이 지금까지 모두가 그러니까 많은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패를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가 봐도 어쨌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는데 사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미 부동산 값은 계속 치솟고 있죠. 최근 발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데 중간값이죠. 그게 현 정부 출범 전에 6억에서 지금 9억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뛰어온 거죠. 50% 이상이. 그런 점에서 이미 집값이 크게 뛰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을 성공했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결국 그것을 실패가 아닌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약간 말장난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작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만 사실상 어쨌든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연달아 냈는데 결국 집값이 뛰었다면 그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에서 오히려 많은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포털 사이트 검색 실시간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6월) 서울 주택 매매가가 석 달 만에 상승을 했고 전셋값도 7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집값, 전셋값 다 올랐는데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는 정책이 과연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냐와 관련해서 인터넷 카페가 나왔습니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전 국민에게 알리십시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 김현미 장관 거짓말. 요게 실검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현미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값 오른 게 박근혜 정권 탓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 몰리는 그런 시점이었죠, 부동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금은 계속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부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제일 어설프고 나쁜 게 뭐냐면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때는 싹 걷어 없애야 되는데 저희 국민학교 때 보면은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좀 그림 그리다 보면은 색깔이 잘 안 나와서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하다 보면 끝내 어떻게 되느냐? 도화지 구멍이 나요. 이게 다 해져가지고. 지금 뻔한 거 같고 자꾸 4번을 냈네, 22번을 냈네, 이런 논란, 그 다음에 언론 탓, 전 정부 탓 할 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적기에 국민들한테 주면
그리고 많은 부분 시장한테 맡기면 저는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자꾸 왜 여기도 누르고 저기도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덧칠해서 이것부터 저는 국토부가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 말씀이 뭐 잘 작동했느냐, 종합적으로 작동했느냐 이런 보도자료 내기 전에 부동산 문제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 김현미 장관 이 얘기 중에 저는 그 부분 잘 봐야 되는데 왜 부동자금이 자꾸 부동산에 몰리는지에 대해서는 꼭 국토부 장관 입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도 있고 뭐 다른 투자처가 굉장히 많다면 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지에 대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재현 부대, 지금 집권 3년차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뭐 21번씩이나 나와갖고 김현미 장관 주장대로 하면 4번째라고 하는데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전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발언하는 게 경실련에서는 잠꼬대 같은 소리다. 이런 소리 할 거면 사람부터 바꿔야 하는데 김현미 장관 교체해라. 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서부대도 이게 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탓이라기보다 사실 저는 박정아 대변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금융인의 경험에서 금융인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그 당시로 또 돌아가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좀 지나서 모르겠지만 2017년도 말에 주가 지수가 2,500을 찍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년 동안 투자하고 인내하고 해서 그 결실이 된 거거든요. 그렇듯이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신 것도 박근혜 정부 때문이 아니고 그 당시를 돌아가면 2015년도에 당시에 최경환 총리가 글로벌 환경과 다른 방향으로 간 건 맞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하면서 LTV를 70%로 해서 빚내서 집 사란 말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제 직장 동료도 그때부터 갭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중 유동자금 있고 대체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는 다시 주식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해버렸거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서부대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3년 동안 정책이 뭐 하나라도 작동을 했으면 오르던 부동산 값이 멈추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박근혜 정부 탓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박근혜 때 1,000조에서 1,600, 지금 1,600조이기 때문에 집권은 3년을 했잖아요.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탓이 아니고 이게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3년 동안에서 이게 정책적인 물론의 실패는 맞아요, 사실. 근데 이것이 장관의 어떤 국토부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재부나 다각도로 보는 것이 이게 부동산 국토부와 기재부가 다르게 가버리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풍선 효과, 지방에는 미분양이 차고 차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지방에 또 부동산을 사기 시작해요. 이런 단편적인 정책들이 계속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뢰를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김영주 의원님 그렇군요. 네. 서부대한테 제가 그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청자들이 궁금한 걸 대신 질문드린 건데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코로나가 안 잡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안 해서 코로나 탓은 윤석열 탓이다라는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이게 잘 아시잖아요. 정책적인 부분 보면 서부대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김현미 장관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이라면 어떤 정치적인 의미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집권 1년 차인데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안 되냐의 지적에 대해서 물었다면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좀 있어봐라 기다려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집권 3년, 집권 4년이 되면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걸 보완을 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 안에서 책임지고 부동산 잡겠다. 뭐 이런 책임 있는 발언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맥락을 장관님께서 좀 읽지 못해서 사실은 오는 조간신문들이 그런 비판의 기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좀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급 정책과 말하자면 대출 규제를 통한 정책 두 가지로 금융 정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말하자면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새로 짓고 계획하고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급 정책에서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넓힌 데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다 임대사업자로 바꿀 경우 그것에 혜택을 주는 경우 이 정부 안에 있어요. 그것부터 없애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규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라인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규제에 손을 대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저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부동산을 갖고 더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실소유자가 돼야 될 전세를 가지고 말하는 직업을 사야 될 사람은 더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면서 실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맥을 좀 짚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세균 총리도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에서도 결과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소유자만 불만하게 만든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말하자면 반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의 안정 의지가 있다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부터 교체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 정흑준 변호사님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네. 얼마 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놓고 몇 해 전이죠. 1년 전이죠.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집 정리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1년이 넘게 봤더니 아무도 현재 남아있는 청와대 참모들 중에 아무도 다주택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얼마를 벌었나 궁금했는데 그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 결과 한번 보시면서 의견 좀 한번 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곤 장관이 2018년도에 그 대치동에 집을 팔았거든요. 23억 7천만 원. 그게 2년 지났어요. 얼마가 됐냐면 이게 기사에서 봤는데 35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11억 원을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옆에서 같이 부총리 하셨던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 저런 식으로 그 경제적인 그런 걸 영향을 갖다가 받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집을 팔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요. 평균 얼마 벌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8명, 수도권 2채 이상 주택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의 시세 차익을 안 팔고 버텨서 얻었다. 이게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억 3천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연봉이 1억이면은 사실은 아주 그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지 7억인데 연봉 1억 받아도 요즘 저축하는 거 뭐 1년에 2, 3천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그건데 저런 불로소득을 갖다가 그 다음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올랐다 그러면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채 갖고 있으면 두 배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 정책이 여러 가지로 미스가 있었다. 그걸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하고 앞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묻고 그리고 다른 정책을 갖다가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을 계속 그 자리에 두시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더욱더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는 세계일보가 분석까지만 하고 최종 결론을 못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동산 2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을 해촉을 하거나 뭐 강제적으로 집을 팔게 하거나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국회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북 문제 꼬인 거는 미국 탓. 부동산 잘못된 거는 전 정부 탓. 이렇게 저렇게 해석 안 되는 건 언론 탓. 지금 청와대 참모들 집 안 팔고 버티는 거는 이 논리대로 하면 국회 탓.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세계일보가 거기까지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서부대 반론. 예, 그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고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또 좋은 게 휴먼 인덱스라고 즉 기업의 CEO라든지 이사들이 주식을 팔면 아 우리 회사가 고평가됐구나 해서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렇듯이 부동산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이 뭐 2채, 3채, 10채까지 가질 수 있죠. 근데 팔 때 강남구 빼고를 파니까 이게 강남 상구 즉 똘똘한 아파트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주니까 이 국민들이 이 판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공직자들이 팔 때 강남구
강남구에 있는 집부터 팔았다면은 또 거꾸로 되는 정책이 있어서 지방 분양이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듯이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렇군요. 일단 청와대 어떤 보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좀 솔선수범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이죠. 예, 서부대 해석, 명쾌한 해석까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악플은 기상캐스터 출신의 유튜버, 인기 유튜버 김민아 씨가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 왜 웃는 거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니까 어때요? 근데 또 집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나요? 혼자 집에 있을 땐 뭐예요? 이 발언이 남자 중학생을 향해서 집요하게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 채널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이라는 점이 논란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김민아 씨의 이 발언이 굉장히 뜨겁게 논란입니다. 네네. 저게 사실은 내용 자체도 뭐 에너지가 넘치는데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한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갖다가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중학생이거든요. 아동복지법 이런 법에 따를 때 18세 이하는 아동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쉽게 말하면 청소년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유튜브인데 유튜브 공식 채널 이름을 갖다가 봤더니 이름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예요. 근데 단순히 유튜브가 그 정부 공식 유튜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 중학생이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이야기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둘이 이야기했을 때에도 뭐 누나가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방송같이 그야말로 요즘 유튜브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저런 이야기 질문을 갖다가 받고 거기에 대답을 갖다가 잘 못하거나 만약에 대답을 갖다가 이상하게 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조롱받거나 놀림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또 굉장히 잘못한 일입니다. 예, 이거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느냐? 정혁진 변호사님 생각은?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희롱, 성과 관련된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쾌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포괄적으로 성희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도 굉장히 아주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김민아 씨도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네. 글쎄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저런 사고를 쳤다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근데 김민아 씨가 진행했던 프로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서 얘기하는 토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 유튜브에서 저런 걸 왜 하나? 예.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정부 유튜브라 그러면 정확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게 정부 유튜브의 아마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유튜브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거의 예능 같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것도 봤더니 이전 것도 굉장히 뭐랄까 좀 선을 넘나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체부가 최근에 각 부처한테 유튜브 등 SNS 구독자를 10,000명 이상 늘려라 이렇게 사실상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라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공문이? 어떻게 좋은 취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소통 창구를 늘려서 더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부처 평가에까지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너도 나도 이제 각 부처마다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는데 그게 이제 이게 또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미 위주의 그 정부 채널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맨날 이제 최근에 늘 가짜뉴스 단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늘려서 그것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오히려 방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뭔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뿐이 아니라 각
기관이나 부채로 운영한 유튜브들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민아 씨의 사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성악가가 검열 대상에 올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SNS 계정이 삭제되거나 댓글 기능이 차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얼마나 닮았길래 함께 보시죠. 닮았군요. 닮았어요. 닮았네요. 왼쪽이 시진핑 주석, 오른쪽이 중국의 성악가 류커칭 성악가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이쪽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 닮았다고 설마 중국이 뭐 검열 대상에 오르고 닮긴 닮았네요. 댓글을 차단하거나 뭐 그런가요? 대체로 조금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검열을 강화하고 차단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저 류커칭이라는 사람이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프로필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한 4만 명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데, 문제는 댓글에서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저 사람을 시진핑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모욕적이거나 비난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 사실은 사진을 같이 찍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안에서. 실제로 시주석과 내가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중국은 좀 심한 편입니다. 체제가 다르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이 사진 하나 가지고 뭔가 대출도 받아오고 이렇게 아직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검열 강화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5월에 양회가 있었는데 양회 때 더 세게 차단했다거든요. 전인대하고 말하자면 정치 협상회의가 같이 열렸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쟁론이 있을 때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불통이 될까 봐서 미리 사전에 검열을 한 것인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선량한 성악가일 뿐인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 또 좀 달라요. 물론 다만 키도 똑같고 베이징 출신이라 갖고 비슷한 점이 너무 같기 때문에 실제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정치적 상황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에 디즈니의 곰돌이푸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 금지 조치가 됐었는데 그거는 왜 상영 금지가 됐습니까? 201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곰돌이푸와 호랑이라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 그 자체를 사실은 시 주석이 되게 마땅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요. 왜 나한테 곰돌이라고 하지? 네. 뭐 본인은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1926년도에 원작을 갖다가 1940년도부터 영화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게 친근한 부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곰돌이푸로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아마 주변에서 미리 단속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이 돼버린 학교 감염, 학교에서도 감염이 나왔습니다. 자, 대전 동구에서 5학년 3명 학생이 확진이 됐고요.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 사이라고 해요. 10일까지 동구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은 등교가 중지되고요. 중고등학교는 등록 인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전시의 학교 전체 등교 중지 요청, 대전교육청이 거절했고요. 교육감은요, 대전시가 고3을 책임질 거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학부모들은 상당히 분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재현 부대, 이게 아무래도 대전에서 초등학생들이 연쇄적으로 감염되다 보니까 대전시 입장에서도
학교 전체 등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청을 했는데 일단 교육감은 이걸 거절했어요. 이게 아마 제일 정책 결정이 힘든 분야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늘 요즘에 이야기했던 뭐 공정의 이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학업 석차가 벌어지는 것이 방학이라고 했듯이 이게 학교에 가면 뭐 다 같은 동일한 선생님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등교를 특히 대전만 안 했을 때 그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이것이 또 계속 논의되지만 이게 또 뭐 학교 성적에 따라서 또 인생의 미래가 또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은 조금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좀 다방면에서 좀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되고 좀 신속보다는 조금 이거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해외도 못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주 찾아주시는 발걸음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한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는 개념도 가지고 오시길 바란다. 제주는 모든 국민의 힐링을 위한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발언을 했는데 제주 부지사 하셨잖아요. 박정아 대변인. 이게 어떻게 보면 개념도 갖고 와라라는 발언이 굉장히 세서 좀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원희룡 지사가 저렇게 얘기한 취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름 휴가철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주가 섬이라서 격리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움직이게 되고 그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가야 되는 뭐 제주도, 강원도 이 휴가지를 전혀 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라도 그 제주도를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거고요. 제주도에서 이제 확진자가 한 19명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18명이 외지에서 확진이 돼서 제주를 다녀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보건당국에서 힘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원희룡 지사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주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열제를 엄청 먹으면서까지 제주 관광을 했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감염과 그다음에 혹여 옆으로 저기 또 번지지 않았는지 그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데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던 거는 혹여 내가 조금 몸이 좀 이상하면 우리 집에서 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검진을 받는 게 좋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와서 많이 퍼뜨리면 오히려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진다라는 점을 얘기한 걸로 이해합니다. 제주 상황 살펴봤고 조금 전에 대전 상황 살펴봤고 광주 상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확진자가 급증해서 거리 두기가 2단계 격상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지난달 27일 광늑사 신도 승려 확진 5일 만에 38명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굉장히 빨리 번졌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그러니까 위기 단계를 높인 거죠.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다 금지됩니다. 광주 시내 초중고는 2일에서 3일 이틀간의 전면적인 등교 중지 조치에도 취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정치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대전 상황도 그렇고 제주, 특히 광주에서는 갑자기 5일 만에 38명으로 확진자가 번지니까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세게 하는 것 같아요. 50명 이상 모이지 마, 뭐 이런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대구 출장을 갔었는데 네. 거기 갔더니 정말로 거의 100%, 거의 완벽한 100%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는 처음에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역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광주나 이런 그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도 그렇게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그 긴장이 약간 풀려있던 도시들도 확진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더 그 격상을 갖다가 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요 며칠 선선하고 참 좋았는데 오늘 무더위와 소나기가 동시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소나기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의 소나기가 찾아오는데 또 무더위도 온다고 해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윤 캐스터, 오늘 다시 더워진다고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더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요. 오늘 오후부터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나기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9도, 대전 30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5도나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음식물 꼭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주한미군이 많다고 라는 주제로 오늘 김영주 의원과 이지명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사말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